있는 유스캔서학과 우미수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최연아 사장님 되십니다. 원라인으로는 천미진 조성걸 사장님, 천동진 사장님, 문주영 조재환 사장님 되십니다. 실은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고, 앞에 계신 스폰서님과 사장님들이 이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고 내용도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권하 사장님 앞쪽을 하시고 저는 5장하고 6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5장, 6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장이 2차 부제목이 2차 소견이에요. 2차 소견이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부제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2차 소견은 만약 저희가 1차적으로 동네 병원을 가게 되면은 동네 병원에서 어떠한 진단을 내려주는 게 1차 소견이고 그걸 가지고 더 상위 병원으로 가거나 다른 의사한테 한 번 더 이제 소견을 보는 게 2차 소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다른 의사의 의견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이러이러한 진단명들이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 마비, 심근경색에 대한 1차적인 진단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이 의사가 존경한 원장님이 2차적인 자신의 소견을 덧붙인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책도 물론 좋아하지만 2차 소견을 읽어서 제가 느낀 거는 장르적으로 보면 추리 스릴러물이에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범인이 나와 있어요. 당뇨의 범인은 혈당, 고혈압의 범인은 높은 혈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걸 이렇게 파보고 추적해 보면은 실은 숨어 있는 다른 범인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심리 스릴러라고 느끼면서 읽어가지고 같이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이 저희 1차적으로 당뇨가 걸리면 혈당 관리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혈당 관리를 왜 하게 되냐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 포도당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혈액 중에 당이 가는 걸 혈당이라고 하는데 혈당이 눈 쪽에 있으면은 눈 쪽에 이제 염증이나 이제 부식이 오게 되고 손에 이제 그 혈당이 있으면은 그쪽에 신경이나 이런 혈관들이 이제 파손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가서 이 혈당들을 뭐 간이나 지방 같은 데 저장을 하고 다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원래 인슐린의 역할인데 저희가 많은 식사를 먹거나 많은 과당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포도당이 몸속으로 돌아다니게 돼서 혈당을 문제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인슐린이 일을 안 해서이기 때문에 인슐린 덜 일을 하게 하거나 인슐린이 좀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혈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혈당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좀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원장님이 제시한 방법은 간헐적 방식이나 식습관 개선 쪽을 말씀을 좀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약을 먹어라라는 것보다는 뭐 생활습관 개선 쪽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범위는 인슐린이고요. 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건데 혈압이 높은 거는 저희가 피를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다 1분 안에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피가 돌 수 있게끔 펌프를 하는데 이게 중간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피가 잘 돌지를 못하잖아요. 저희가 혈액 쪽에 칼슘 용량이 높으면은 칼슘 수치가 높으면은 혈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잘 돌지 못하는데 그렇게 막힌 부분들 때문에 혈액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다른 건 보지 않고 단지 높아져 있는 혈압만을 아래로 낮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조한경 원장님은 그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에 동맥경화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동맥경화는 우리의 혈관이 노화가 돼서 쭈글쭈글해진 상태이고 이 쭈글쭈글해진 상태의 혈관을 지나가려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진다. 그럴 때 원인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동맥경화 예방, 혈관의 노화를 범인으로 집었는데 혈관이 빨리 노화되는 이유는 저희가 당 섭취를 많이 하고 역시 식사 관리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해서이기 때문이에요. 혈관도 저희 숨어있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몸이 근육이 움직여야지 상호작용이 되는데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혈액 순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맥경화에서 중요한 거는 콜라겐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콜라겐을 먹었을 때 콜라겐의 흡수를 높여주는 게 비타민 C인데 그래서 콜라겐과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면 더 좋고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비타민 E를 같이 드시고 비타민 K도 같이 섭취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 보면서 파마닉스 제품을 먹어야 돼요. 폼포밀러랑 콜라겐이랑 먹어야 돼요. 써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주변 환자들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공유를 했고요. 다음에 콜레스테롤 부분을 저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이라고 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왜 많아지냐면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먹은 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간에서 거의 85%가 나오고 15%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먹어서 콜레스테롤 양을 이렇게 낮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왜 많이 만들어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혈관의 길이 있잖아요. 혈관의 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야지 12만 킬로를 빨리 갈 수 있는데 중간에 혈관이 피가 가다가 피 안에 혈전 같은 게 있어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치죠. 가다가 뭔가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계속 치고 가서. 그러니까 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맑은 피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우리가 당을 많이 먹을수록 칼슘이 많이 부족할수록 굉장히 이 안에 덩어리들이 크고 뾰족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상처가 생기죠.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은 콜레스테롤 이 위로 올라가서 상처를 덮어줘요. 하는 일. 그래서 이 상처를 낫게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심장마비인 사람을 부검을 해봤더니 심장마비 주변에 콜레스테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고 이게 심장마비의 원인이다. 혈관을 막고 있다라는 오명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반대로 이 콜레스테롤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거였어요. 간에서는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해 콜레스테롤 저하를 시키면 상처 치유도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역시 혈관의 문제인 거예요. 네. 숨어있는 범인 혈관의 문제인 거죠. 앞에서 나와 있는 아이들은 보통은 올바른 음식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하면 거의 다 낫는 병들이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우리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걸리는 병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저희 혈관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당뇨도 결국 혈관에 당이라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거고 거의 대부분이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다 하나가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텐트 삽입 혹은 혈관 성형술로 막힌 곳을 뚫는 것이 주된 치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술 이후에 수술한 그룹과 수술하지 않은 그룹, 치료를 받은 그룹과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을 나중에 추적 임상을 했을 경우에는 둘 다 수치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거나 거기 나아지거나 결국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수술이나
약을 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뭐 많이 좋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뚫어주는 게 먼저야라고 해서 분명 그 급한 분들은 있어요. 이게 아예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고 강요도 하고 무리한 수술비를 지출하게 하고 결과는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50견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와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폰서님이 50견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안 하시고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희 뉴스킨 제품 믿으시고 갈바닉으로 결국에 다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희가 퇴행성 관절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도 얼마 전까지는 노화가 돼서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쓰고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당연히 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썼으니까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뭐 다치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해서 뭐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속 안에 있는 염증을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길게 가서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오십견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온다는 거죠.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진통만 치료를 해줘요. 아프니까 염증의 원인이 있는데 염증의 원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당장 아픈 부분에 소형 진통제를 처방해준다든지 뭐 파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마사지 그냥 마사지 물리치료 정도만 해주고 그냥 당장 증상이 좀 없어졌으니까 뭐 약을 좀 처방해준다든지 진통제 먹고 좀 나아질 정도만 하고 원인은 염증인데 염증을 치료해주지가 않는 거죠. 염증 치료를 받아도 그 이후에 식습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당이나 이런 걸 먹으면 다시 염증이 올라오니까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뒤쪽에 염증 낮추는 데는 식이유황, 오메가3, 커큐민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길근초, 시계초, 마그네슘도 도움이 된다는데 마그네슘이 저희가 많이 배워서 마그네슘을 나왔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유진 스폰서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좀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위산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해서 위산을 안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위에서 위산이 부족해서 아래에 있는 위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위가 쓰린 건데 식도가 쓰린 건데 여기에다 오히려 나오지 못하게 막고 이 막지 못하는 과정에서 위산이 더 나오게 하는 칼슘을 못 만들게 해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낫기 위해서 먹는 건데 오히려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병이 낫지는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었고요.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소금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엽산이나 펩신 소화 효소 먹거나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칼슘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 먹는 게 다 답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은 저희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저하되거나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이 호르몬을 먹거나 호르몬을 억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호르몬제를 먹거나 억제하는 거는 크더란 효과가 없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어요. 갑상선 검사 결과 수치가 낮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갑상선 호르몬약을 처방받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다. 저희 어머니는 신제로이드를 드시고 계셔서 굉장히 이 약이 믿음이 가는 약이라고 의사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보니까는 굉장히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이런 약을 계속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갑상선을 예방하는데 요오드와 구리 그리고 소금을 먹어도 충분히 이 섭취만으로도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결석을 보면은 요로 결석은 간단해요. 우리 혈관 내에 칼슘이 과다하게 있어서 요로 쪽이 그 칼슘이 맡고 있는 건데요. 의사들은 혈액 중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을 많이 먹지 말라, 칼슘이 과다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끌어다가 혈액 쪽으로 간 칼슘, 즉 칼슘이 부족해서 갖다 쓴 거고 그래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잖아요.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칼슘 섭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다. 그럼 어떻게 신체 환경을 개선해야 할까? 셀레늄과 마그네슘 섭취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칼슘을 먹어야지 오히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병원에서는 칼슘을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해요. 칼슘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또 이해가 되는 게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 탄산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탄산칼슘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막히는 주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울증. 우울증 치료제로 프로작이라는 약만을 처방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항우울증 처방이 아닌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을 연관시켰어요. 갑상선이 그 감정 관련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갑상선 쪽의 기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우울한 감정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수의 의학 논문에서 T3 저하가 장기적인 우울증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신신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지 않고 우울증 환자로 오면 무조건 우울증 약만 처방해 주는 거죠. 또 우울증과 부신 기능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부신 기능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우리 몸의 장치 중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으로 발견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췌장 끝에 아주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몸을 해부했을 때 이게 부신인지 몰랐대요. 그냥 췌장 끝에 조금 붙어 있는 지방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부신이라는 부분으로 밝혀졌고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요새 이제 한참 연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관련된 것들이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쪽이에요. 부신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감으로 우울증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까지 연구가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는 화학 독성 및 영양 결핍과 우울증이 연관시킨 건데 새집 증후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새 카펫을 깔거나 새 페인트를 칠하거나 새 집에 이사한 후 갑자기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 그러니까 케미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화학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도 우울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환자 개인마다 심도 있게 질문해야 하고 환자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의사가. 그래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야 할지 부능 기능 검사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것이 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원인은 알 수 없고 지금 당장 나타난 증상만을 그 대중요법을 하기 위해서 항우울증 약만 처방해 주는 거죠. 근데 항우울증 약이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예전에는
조울증이라고 하고 요새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조증하고 조울증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그냥 약간 뭐 다른 기능이나 이런 게 저하돼서 오는 사람을 정말 정신병자를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의사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이 나의 지금 몸 상태와 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5장을 마치고요. 제 6장 환자혁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혁명의 혁명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냥 부제목으로 쓴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혁명의 뜻을 보면은 이제까지의 체제는 시스템, 제도,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까지의 체제를 폐기하고 새롭고 한층 높은 체제를 세움으로써 근본적인 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을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혁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저자가 환자들이 이전까지는 의사의 말만 듣거나 뭐 처방이 되어진 약만을 먹고 그것에 의존해서 자기의 병을 놔두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내 몸을 정말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보고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6장을 쓰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비만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비만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칼로리 조절을 안 해서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의 생각이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체중 증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호르몬의 문제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잠, 스트레스, 먹는 음식, 운동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이 가장 영향력이 적다라고 하면 운동은 다이어트와는 어떻게 보면 연관이 가장 적은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르몬 중에 아디포네틴, 그렐린, 렙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슐린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마지막 코르티솔까지 스트레스까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에 의해서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게 좌우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거예요. 먹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과 운동하고는. 그리고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살이 찌게 하는 주 원인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도 예전에는 기름을 일부러 안 먹고 오히려 다른 걸 더 먹었는데 오히려 지방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알려줘서 이전하고는 다른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이어트에 관한 4가지 잘못된 속설도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한 번씩 읽어보면은 속설 1.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 똑같지가 않아요. 칼로리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걸 먹는지 아니면은 가공된 식품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칼로리도 분명히 질이 다릅니다. 유전자가 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도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식습관을 잘못 가진 그 환경 안에 내가 같이 컸기 때문에 살이 같이 찐 거지 식습관을 바꾸면은 유전자와 상관없이 나한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속설상은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600ml 탄산음료를 마셨다면 7.2km를 걸어야 탄산음료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 절대 이렇게 다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서는 뺄 수가 없어요. 빠지지도 않고. 속설 4.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저도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오히려 땅콩 종류, 너트류 종류를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살이 찌지 않는 부분에 더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하고 지방은 오히려 식물성 지방, 너트류 종류를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과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암도 예전에 사람들은 암이라고 하면 죽음하고 바로 연결시켰어요. 암 하면 난 죽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살기 위해서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라고 하는데 암 표준 치료는 3가지밖에 없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마지막에 방사선 치료로 남아있는 암이 얼마나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보는 그런 치료밖에 없는데 오히려
오히려 암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질병이 아니라 만성 질환,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내 습관을 고치고 먹는 걸 고쳐서 생존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수술, 항암, 방사선 각각의 이것이 정말 괜찮은 치료법인가, 정말 안전한 치료법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5년 이내 그암 생존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암 생존율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막 10명이 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그 10명 안에서 살아남는 비율이 아니고요. 10명 중에서 5명은 암에 걸렸고 5명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인데 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암이 아니라 요새 혈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장 질환, 혈관 문제로 죽는 사람들 그것의 비율을 놓고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느냐, 많이 죽지 않느냐의 비율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비율을 내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정말 수술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요. 항암제 같은 경우도 유통이 되는 방법이 암 전문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이에요. 약국에 가서 내가 암에 걸렸으니 항암제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통이 되는 이유는 항암제가 제약회사로부터 $2,000를 주고 주문을 하면은 그 환자에게 12,000달러 판매하는 그런 유통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절대 팔 수 없는 그런 약인 거고요. 결국은 돈 때문에 항암 치료를 권유하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주도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학 항암제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항암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 무기인 겨자가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였어요. 화학 항암제가. 근데 이게 치료제로는 결코 될 수가 없죠. 저도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굉장히 어린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아이 너무 애기니까 기저귀 하고 있어요. 기저귀 하고 있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 기저귀 갈 때 장갑 껴요. 그냥 소변의 독소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그 독소가 이런 생화학 무기를 투입해서 그 아이가 그 모든 혈관 그 항암제가 지나갔을 거고 그게 오줌으로 나왔을 때 이 아이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 장갑을 끼고 그걸 만졌을 정도이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고 그 독성이 너무 심해서 손이 다 데이고 탈 정도의 그런 독성이라고 영상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우리 몸에다 넣는 거예요. 암 치료라는 목적으로, 이게 표준화라는 목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이미 병든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잘라내고 방사선 쬐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암에 점점 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허와 시를 보자면 실제로는 항암 치료 혹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기로 발견된 사람들까지 다 수술을 권유하고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넣다 보니까 암을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생존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받아야 되는 건가 암 치료를 정말 받아야 되는 건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고 우리 몸이 여태까지 당신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고 먹는 거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바꿔지는 그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장, 정막, 무수, 중을 보면 장, 정막이 있어요. 장에는 우리가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사과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들어가서 장에 들어가서 내 것, 소화가 다 돼야지 내 것이 돼요. 그게 장 정막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장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볼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내가 입에 넣는 대로 다 들어가면 세균이나 오염된 물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까 항암 치료 받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장에 다 독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장에는 점막이 있어요. 근데 그 현대 의학에서는 취급 그 부분을 높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능 의학에서는 장 점막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단순하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매운 거를 먹던지 아니면 몸에 맞지 않는 걸 먹던지 오염된 걸 먹어서 장에 탈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확정된 뭐 이론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자면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이 분비되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장과 혈관이 얇아져서 이쪽 부분이 이제 안 좋아지고 약물 과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이것도 역시 장의 피부를 얇게 하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두는데 장기간 항생제 복용을 하는 것도 이 장내 세균들을 죽이는 원인이에요. 178페이지. 네.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는 술 같은 것도 장 점막을 약하게 하는 문제. 기생충, 칸디다균 감염도 원인으로 지목되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항생제를 좀 많이 먹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항생제를 먹은 날은 정말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은지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 점막 누수 검사와 대변 검사를 통해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 확실한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벽의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점막이니까 면역력을 높이고 식습관 바르게 하고 똑같이 우유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좋은 유산균 먹고 해야 될 거. 자가 면역 질환과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으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자가 면역이 약해져서라고 하는데 이분이 왜 자가 면역이 약해졌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하셨어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고 글라이코세이트라고 제초제, 농약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너무 과도한 위생 관념과 항생제 많이 써서 항생제 저항 때문에 나는 것도 있고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과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어서 화학 노출 때문이라는 분도 있고 대기 오염 그리고 장 점막 누수 증후군 장에서 세균을 벌려줘야 되는데 그걸 벌리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결국에는 면역력도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백신이 문제인 것도 나왔어요. 너무 이게 포괄적인 부분, 자가 면역이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한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토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토피 부분을 좀 봤는데 아토피가 습진하고 피부염에는 간말리 놀렌산이 도움이 되는데 간말리 놀렌산은 오메가6 오일과 머리카락, 피부, 손톱, 재생효과가 오메가3보다 뛰어나다는 부분이 좀 와닿아서 이걸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보면은 뒤쪽에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 게 비누, 저물,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수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들이 약산성 비누가 아니기 때문에 비누는 아예 피해야 되는 것으로 이분이 지목을 하셔서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염성 질환 매년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나와요.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는데 올해 만약에 신종플루가 있으면 내년에는 나오지. 뉴스에서는 굉장히 떠들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뭐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뭐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더 중요한 다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뉴스에서 떠드는 거는 제약회사의 로비와 언론사가 이제 같이 언론사의 그런 공탁으로 약을 좀 팔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이 뭐 백신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여부보다 내가 영양 다섯째 항생제 과다 처방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항생제를 계속 처방받다 보면은 우리가 내성균이라는 게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내성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균들이 이제 내성균이에요. 그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항생제가 나온 것처럼 균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점점 투여하는 약보다는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항생제만 믿지 말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보자라는 부분이 이분이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백신 부분입니다. 요새 아이들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매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백신을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체크해서 보내야 돼요. 그 그 나라 자체에서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백신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이게 국가 사업이 됐어요. 잘 보면은 독감도 어느 순간부터는 몇 세 이상은 그냥 놔주고 또 몇 세 아이들은 또 그냥 놔주는 사업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자궁 경부암도 몇 세까지 그냥 놔주는 무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왜 나라에서 그런 걸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우선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우리 세금에서 차감이 된 거죠. 우리 세금에서 쓰고 있는 걸로 그게 되고 있고 결제가 되고 있고 현재 미국 아동 자폐율 비율이 66명 중 1명으로 증가 상황에서 CDC가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은폐했는데 기사화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이것도 영상으로 있어요. 그 토크쇼에 관련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23가지 백신 정말 다 안전하다. 우리는 다 검사를 받았다. 안정성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방청객이 한 분이 그 중에서 실제로 받은 건 1개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전부 다 인정이 안 됐고 하나만 인정을 받은 거를 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지만 안전성이 전부 다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맞으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맞으라고 매년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근데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우리가 병으로부터 예방이 된다면은 백신을 맞는 게 맞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홍역을 예로 들었는데 홍역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99%의 접종률을 유지하는 백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중국에서도 여전히 홍역은 발병하고 있고 아마 100% 접종률을 달성해도 홍역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으로는 절대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백신의 허를 짚은 거죠.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자궁경부암이 예방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불려지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뮤노종 백신이라고 해요. 이뮤노종 바이러스는 성기 사마귀라는 건데 이것을 예방한다고 해도 자궁경부암은 결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시작한 2006년 이후 백신이 타깃으로 삼은 해당 유형자 4개에 의한 감염은 줄었지만 오히려 다른 유형자들에 의한 감염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 예방만 안 되느냐?
예방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어요. 2016년 4월에 소녀들 19만 5,27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1만 9,351명이 접종하고 40일 내에 응급실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접종 환수율 거의 10% 가까이 오는 숫자예요. 그리고 2014년에는 그 백신 부작용을 신고한 43,532건 중에서 250건이 사망 사고였어요. 백신을 내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거죠. 안전성이 전혀 확인도 안 된 것들을 나라에서는 맞으라고 하고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도 똑같아요. 대상포진도 실제로 이게 꼭 맞아야 되는 사람은 있어요. 대상포진 백신은 수두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인위적으로 면역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살짝 면역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반면 알루미늄 같은 첨가물들이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보다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은 거죠. 나라에서는 네가 백신을 안 맞거나 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로 인해서 병이 퍼질 거야라고 하지만 그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부분은 백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고요. 오히려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아이들 전염시키는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제 입장에서 이러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각과 질병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시간이 많이